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3.1운동을 모델로 독립운동 개시. 2. 대한민국의 무서운 슈퍼몬스터. 3. 폴란드의 꿈은 이루어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운명인 오키나와. 일본 땅으로 속해 있는 오키나와는 과거 르큐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일구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키나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움직임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한국인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오키나와인들의 독립투쟁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헬기에서 풀어진 바람은 날카롭게 주위를 휘감았습니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헬기가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며 소음과 충격에 무방비였죠. 이들이 아무리 부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해도 부대는 이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기지라 손꼽히는 이곳은 바로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기지입니다. 미군이 매일같이 훈련하는 곳이자 미 해병대의 중추인 제3해병원 정군이 항공기지로 사용되는 후텐마 기지는 최근 들어 군사훈련 및 이동이 잦아졌습니다. 미중 긴장이 높아지면서 군사이동이 많아진 탓이었죠. 오키나와 주민들은 후텐마 기지에서 나오는 많은 이들이 미군 기지 이전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중앙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를 묵살했습니다.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매일같이 나오는 소음을 제외하더라도 미군 병사들에 의한 피해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04년 훈련 중이던 전투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교 본관 건물에 추락. 건물이 박살나고 헬기는 그 자리에서 터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여름방학 기간이었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미군에 대한 공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헬기가 파괴된 곳은 미군 헬기 추락사고 지점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고 역시 1. 오키나와 주민 화났다. 미군 성폭행 사건에 떠나라. 오키나와인들에게 충격으로 남아있죠. 1995년 미 해병대원 3명이 유미코라는 12세 초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일이 드러나며 반미운동이 오키나와에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역시도 묵살하려 했지만 사안이 중대한지라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후텐마 비행장을 나고명오시 해노코이야고 메르치로 옮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결정에 큰 불만을 품었는데요. 미군 시설이 오키나와에서 빠져나가길 바란 것과 달리 위치만 바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옮기기로 결정된 해노코 메르치는 집안이 연약해 집안 개량 공사가 필수적인 상황. 일본 정부는 집안 개량 공사를 위해 오키나와 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분노한 오키나와 지방정부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묵살,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는 미리 25년간 추진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제동 걸렸다. 오키나와 현지사, 안전 문제로 해노코 메리츠 공사 중단 요구. 다마키데니 오키나와 지사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키나와의 백지화 선언을 무시하며 이전 강행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오키나와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죠. 차별 더는 못 참겠다. 오키나와 독립움직임 본격화. 유엔의 탈식민운동 지역 등록 목표 2007년 20%만 독립 찬성했지만 미군 기지 이전 결렬 뒤 목소리 커져 그동안 일본은 오키나와를 무시하면서 일본인과 오키나와인은 다른 종이라 여겼죠. 과거 1903년 오사카 권합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을 오키나와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권합박람회에서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들, 대만인들, 아이누인 등 일본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일본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들을 야만인들로 분류한 것에 오키나와인들은 대거 항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권합박람회 설치물을 제거하면서 이들의 불만을 잠재웠죠. 그러나 여전히 본토인인 일본인들은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들.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오키나와인들은 독립선언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과거 오키나와는 르큐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연관이 없을 것 같았던 이들은 1609년을 기점으로 악연이 시작됩니다. 에도 막부의 승인을 받은 사스마 번주 시미즈 다다스네의 침공이 그 시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르큐 국이 에도 막부의 편을 들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다다스네는 르큐를 강제로 침탈해 100명의 르큐 고관들을 납치해갔습니다. 복종의 맹약을 맺고서 겨우 르큐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후에도 일본은 르큐에 대한 조공을 받으며 간접적인 지배를 강화했죠. 1872년에 들어서 일본은 아예 르큐 왕국을 집어삼킬 국리를 합니다. 일본은 1879년 600명의 군경을 동원 수도 슈리성을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이 침략으로 르큐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죠. 일본은 르큐국의 왕을 도쿄로 강제 이주시키고 슈리성을 일본 육군의 군영으로 삼았습니다. 지도자와 왕궁이 사라지면서 르큐국은 급속도로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일본은 이에 더 나아가 르큐국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도 시도했습니다. 과거 일제가 한국인에게 저질렀던 짓을 똑같이 저지른 것이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일본에게서 르큐를 뺐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는 동안 르큐는 미국의 속국으로 남게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르큐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 르큐는 일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나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봤을 때 일본은 르큐를 수탈한 국가일 뿐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이들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별과 멸시의 역사가 누적되고 우텐마 기지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오키나와인들, 정확히는 르큐인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씨앗은 1975년에 있었던 히메유리 탑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가 히메유리 학도대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향하던 중 오키나와 독립지지 세력의 화염병 테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무렵 르큐 독립당이 세워지면서 오키나와는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키나와 시내 전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일본인과 구별되는 오키나와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시절이었기에 이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졌죠. 이후 2013년에도 오키나와인들은 르큐 민족 독립종합연구회를 발족해 르큐의 독립에 대해 구체적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기 이릅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르큐 민족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인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르큐 민족이라는 표현을 남겼죠.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주체로 스스로를 간주한 것입니다. 오키나와 유력 언론인 르큐 신보는 이 선언문을 향해 역사 국면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남기며 자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죠. 최근 들어 중국과의 분쟁에서 일본이 오키나와를 전략적으로 전유하려는 것과 맞물려 오키나와가 이들 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과격파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 르큐 독립단체 중 일부는 지역기관 일장기를 찢어버릴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찬 상태입니다. 오키나와 전역에 독립의 불길이 솟아오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역사를 지닌 한국이 오키나와를 지지한다면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오키나와는 닮았다. 사실 오키나와인들은 한국인들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후손들이 오키나와로 넘어가 문명을 일구었다는 설도 있으며 옛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 흔적을 오키나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키나와 성벽에서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발견될 법한 유물들이 발굴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장부를 비롯해 전라도에서 발견되는 고공 유물 역시 오키나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떡을 치는데 사용하는 떡매 역시 한국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매우 유사하죠. 식습관이나 말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르큐인들의 조상이 한국이라는 것은 오키나와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르큐 왕국의 국기는 태극기 문양을 하고 있는 것도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르큐인들은
한국 3.1운동을 롤모델로 삼아 반일감정 오키나와 애국기가 태극기인 이유가 류큐 역사 전문가 강효백 교수 반일감정 한국의 버금 동종 명문 남해에 있는 나라 곧 한반도 남쪽임을 명시 류큐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실제로 류큐인들은 무장투쟁을 위한 류큐 독립을 상징하는 삼성천 양기를 제작해 비밀 조직을 키우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독립 세력을 잡으려고 하지만 류큐인들이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분노에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억압에서 류큐인들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은 류큐인들이 독립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해양굴기가 점차 명확한 형태를 갖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노를 진수함으로써 중국의 항모전단이 총 3대가 되어 아시아에서 견줄 수 없는 해군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영방송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해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한국 해군이 중국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3대나 되는 항공모함을 완성한 중국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동아시아의 해상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형항모 계획이 판을 뒤집어 놓을 조커가 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전 내최된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에서 KF-21 보라매의 함재기 모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이 중형항모 건조를 계획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경항모 계획안을 폐기하고 KF-21을 함재기로 하는 7만 톤급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민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항모 계획과 KF-21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에 지대한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사인 CCTV는 방위산업전 개막일인 9월 21일에 한국이 경항모 대신 중형항모 개발을 검토하고 함재기도 미국산 F-35B 대신 자체 개발한 KF-21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KF-21의 상세 성능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영 언론 매체인 중화망에서는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처럼 자국 안보에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고도했습니다. 국영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도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기고했는데요. 이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을 두고 중형항모는 즉흥적인 구상이 아니라 국익을 도모하는 노련한 조치이다.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국 중형항모 계획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토록 중국이 한국형 중형항모 계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 공개된 한국형 중형항모의 재원과 함재기의 성능에 중국에서 이제 막 진수를 마친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호와 대등하거나 앞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진수된 8만 톤급 항공모함 푸젠호는 전자폴트 방식이 도입된 최초의 중국 항공모함으로 J-15와 현재 스텔스기로 개발 중인 J-35가 함재기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라오닝호 산둥호에 이어 완성된 세 번째 항공모함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군의 우리 영해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사례는 약 260건으로 전년에 비해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조차 우리 해경과 군함이 발견한 것만 통계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에 4번 함으로 건조될 항공모함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중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며 앞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강탈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만이 해군 전력 강화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비크란트호를 인도 해군에 취역시켰습니다. 이로써 인도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총 2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항모도 건조에 들어가
총 3척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 역시 헬기 항모로 건조되었던 이즈모함의 갑판을 개조하여 F-35B를 함재기로 운용하는 소양항모를 만들었는데요.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약 80년 만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동급함인 카가함 역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진행 중으로 곧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두 척이 되어 아시아에서 둘째가는 해상공군 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함재기에 신뢰할 수 없는 성능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아시아 제1이라고도 볼 수 있죠. 중일 양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켜낼 수 있는 바다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언제 순동이 쥐어들지 모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었기에 우리 군은 한국항항호 사업을 계획해왔었고 KF-21이라는 결출한 전투기가 등장하며 항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중형항모를 도입하게 된다면 3척 정도를 건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형항모 한 척마다 약 20대의 5세대 함재기가 탑재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조차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해상 전력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중국과 일본 역시 예측하고 있기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기술이 기하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할 당시 러시아는 전 세계로 소련제 무기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빚더미에 오른 러시아의 경제 상황으로는 소련제 첨단 무기들의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팔아넘긴 무기 중에는 무료 항공모함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이 두 척의 러시아 항공모함이 단돈 71억 원에 우리나라로 팔려오게 됐었습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은 키예프 항공모함으로 당시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과거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소속되어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45,000톤급에 불과해 10만 톤에 달하던 미국 항공모함과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당시 미군은 이 민스크함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스크함에는 함포 선문과 대공대함, 대잠 미사일 60발이 탑재되어 있어 함 자체에서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을 전적으로 호위함에 의존하는 미국 항공모함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의 설계를 지니고 있었던 건데요. 이는 미국에 비해 부족한 러시아 해군 전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키예프급 항공모함 한 척당 유지비가 연간 2천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단돈 37억, 34억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팔리게 된 항공모함들은 한국으로 옮겨져 해체 후 역설계를 통해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추출할 계획이었는데요. 노보로시스크함은 예정대로 해체되어 우리 기술자들이 낱낱이 분석하는 게 가능했지만 민스크함은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역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물론 소련과도 사이가 틀어져 항공모함 기술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에 중국은 매물로 나온 중고 항공모함을 뜯어보고 기술을 얻어내려 했었으나 때문에 한국이 해체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던 민스크함을 중국에서 구입해 간 거죠. 이후 중국은 소련 해체 전 우크라이나에서 건조 중이었으나 해체 후 건조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쿠츠네 초프급 이번 항공모함을 단돈 250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유령 회사를 통해 항공모함을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인 덕분에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미완성된 항공모함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야오닝이었습니다.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민스크함을 분해하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팔아준 덕분에 중국 항공모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함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첨단 무기들은 폐기에 있어서도 국가안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동부 해안에서 대만과 일본 함정이 10시간을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에 대만 활해항에서 남동쪽으로 111km 떨어진 곳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대만 대학의 신하이에노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대만 해군도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했고 일본도 순시선을 추가 투입했었습니다. 양측의 대치는 10시간을 이어지다가 다음날 오후 9시에 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둔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한입 먹겠다고 기어든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진행된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뻔뻔하게 전범기를 달고 참가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양협, 위협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없기에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 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전단이 모습을 드러내려면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KF-21 보라매도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듯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여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만 있습니다.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굳건한 방비를 갖추고 하루빨리 아시아를 호령하게 될 강군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중공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유럽에 되팔고 믿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원유 수입을 제한하고는 러시아 윈유를 다른 나라를 거쳐서 비싼 값에 사들이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윈유뿐 아니라 미국산 LNG도 묘사한 경로를 거쳐 유럽에 수출됩니다. 10월 3일 WSJ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공이 미국산 LNG 맥화석 유가스를 사들여 유럽에 큰 이익을 남기면서 되파는 실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경기 침체와 트럼프 시절의 무역협정, 그리고 유럽의 필사적인 천변가스 사냥이 중공의 에너지 회사의 횡재를 만겨주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이런 에너지 동맹은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확보를 서두르는 유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했던 중공에너지 기업들이 쓰고 남은 LNG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서 돈을 갈퀴로 긁고 있습니다. 중공에서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국가는 유럽뿐 아니라 일본, 한국도 포함돼요.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공은 올해 러시아로부터 30% 더 많은 가스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의 흰 가스파이프를 통한 LNG 구매량의 배송이 늘었기 때문인데 역시 러시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물량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에다 트럼프 시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LNG가 남아돌다 보유. 이를 유럽과 기타 시장으로 돌려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러시아가 에너지에서 서로 물리는 관계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과 미국산 에너지를 중공을 거쳐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산의 견무, 중공과 미국이 무르롱 되는 것 같지만 트럼프 시절에 맺은 계약을 사모 존중하고 믿습니다. 에너지 구매로 러시아를 돕는 중공에 대해 미국도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는 이처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국익이란 단어로 포장된 돈의 향방에 따라 굴러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미국의 LNG 잠기 수출 계약의 특징은 그 제3국 어디로 가든 융통성이 있습니다. 또 가격은 US 벤치마크 헨리 허브와 연결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리스테드 에너지 매널리스트 웨이쇼는 LNG 거래가 미중 간의 윈윈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최대 25년 동반인 중공과의 LNG 판매 계약으로 걸프 면안을 따라 더 많은 LNG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으로 LNG를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중공에 수출했다 치고 그 물량을 그대로 유럽에 보냅니다. 돈은 유럽이 중공에 주고 다시 중공은 그 돈을 미국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은 그냥 만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중공업체는 ENN 천면가스공사가 대표적입니다. LNG 화물 한 건당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중공이 LNG가 남아도는 이유는 코비드-19로 공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제조업을 죽이는 바람에 경제가 몰락한다고 서구에서는 분석하지만 저렴한 중공제 상품 수급이 끊기면서 서구로 이어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부순 효과도 믿습니다. 고액이라면 고책민데 이로 인해 미국과 서구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메이드민 참이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공장을 멈춘 겁니다. 쫄란드가 독일의 EU 주도권을 허물어버릴 기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자 전 폴란드 외교부장 시콜스키는 미국에 대해 감사한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다고 느껴 포스팅을 삭제하긴 했지만
폴란드가 얼마나 독일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이 파괴되자 폴란드는 기다렸다는 듯 노르웨이에서 발티크를 거치는 파이프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쟁에서 망하고 폴란드는 살만남는 모양새입니다. 노르트 스트림의 경우 독일이 민가를 해주지 않아 기껏 건설해 놓고 개통도 많았는데 이번에 파괴됐습니다. 노르트 스트림을 끝내 검수해주지 않은 것은 독일 녹색당입니다. 지난달 가스가 급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중동을 방문해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너지에 이어 폴란드는 다시 한번 독일의 뺨때기를 날렸습니다. 10월 3일 폴란드 외교부장 라무는 독일의 2차 대전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느닷없이 1조 2,600억 달러를 몰아내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미로써 독일에 새롭게 배상을 요구하는 한 발짝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돈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없다고 물음장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독일도 돈이 없습니다. 줄 리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줬다가는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달라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3,000억 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폴란드도 그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보다는 이움에서 독일이 누리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독일의 도덕성을 흠집내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영국이 빠져나가고 난 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이유 회원국들을 압도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 이유에 불만이 많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국가의 젠더 이슈를 강요하고 이를 재정지급 연관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머줄라 폰테어라인 같은 독일인이 EU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부터 못마땅합니다. 이번 기회에 독일이 전범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도덕적 무의를 점하는 보관입니다. 독일이 경제난과 에너지 위기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폴란드가 두들겨 패는 겁니다. 폴란드는 군사력도 대폭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프랑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무기들은 모두 미국제와 한국제입니다. 전통적인 구매선인 독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폴란드는 곧 유럽 제1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3당의 외교도 노린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제압하려는 미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두나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독일의 녹색당처럼 겸직돼 있지 않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반중 친미의 이분법으로 외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는 경제를 위해 중공을 유익한 파트너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언젠가 이유는 해체될 것으로 보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벌써부터 수를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전통적 적국민 독일과 러시아가 국력을 소모하는 지금을 국무융섬의 체력기로 보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나토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장 윌러스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기습 공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토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침략을 받는다고 해서 나토 전체가 나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민 폴란드가 이뤄진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폴란드는 집단 반미 조약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독자 군사력 건설을 위해 미친 듯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를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독일의 숨통을 쬐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맞기 망가리는 쓸모있는 바보 녹색당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안으로 폴란드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을 대신하는 유럽의 맹주로 폴란드를 키워서 뮤로 대서양을 장악한다는 게 미국의 보관입니다. 미국은 독일, 폴란드, 러시아 간 역사적 원한관계를 마주 잘 파악해 다시금 글로벌 체스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삼국지연의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보면 스토리를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